1960년 6월 핀란드의 한 호숫가에서 10대 4명이 텐트를 쳤습니다. 아무도 그날 밤이 마지막이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죠. 새벽이 되자 3명은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됩니다. 텐트는 무너져 있었고 누군가 밖에서 무차별로 공격을 퍼부은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그리고 단 한 명, 피투성이인 채로 기적처럼 살아남은 소년이 있었는데요. 이 사건은 6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진범을 특정하지 못한 채 핀란드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도대체 그날 밤 보돔 호수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1961년, 아니, 정확히는 1960년 6월 4일 저녁이었습니다. 18세 소년 세포, 닐스, 15세 소녀 아냐, 그리고 곧 16번째 생일을 맞이할 마일라까지 4명의 친구들은 오토바이를 타고 에스포 외곽의 보돔 호수로 향했습니다. 목적은 단순했어요. 도심을 벗어나 조용한 호숫가에서 마일라의 생일을 미리 축하하자는 거였죠. 설레는 마음으로 호수 근처에 도착한 이들은 매점에 들러 간식을 샀는데 그때 매점 주인 여성이 뜬금없이 한마디를 던집니다. 가능하면 여기서 멀리 떨어진 곳에 텐트를 치세요. 이유도 설명하지 않은 채였어요. 마일라는 그 눈빛이 묘하게 신경 쓰였다고 합니다. 호수 주변에 캠핑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도요. 그래도 친구들과 함께라는 안도감이 불안을 금세 덮어버렸죠. 4명은 나무에 둘러싸여 외부에서 잘 보이지 않는 남쪽 해안의 외진 자리를 골라 텐트 한 동을 쳤습니다. 그렇게 평화로운 오후가 시작됐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텐트가 3명에게 마지막 잠자리가 될 거라는 사실을. 핀란드의 여름밤은 우리가 아는 밤과 다릅니다. 해가 지지 않거든요. 자정이 넘어도 하늘은 짙은 남색 대신 황혼빛 주황색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현지에서는 이걸 백야라고 부르는데 처음 보는 사람은 시계를 2번, 3번 확인하게 만드는 풍경이죠. 그 몽환적인 빛 아래에서 남자들은 술을 마셨고 아냐는 일찍 텐트 안으로 들어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세포는 낚싯대를 챙겨 호숫가로 나갔고요. 마일라는 혼자 그 희미한 빛을 빌려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마일라가 일기에 남긴 내용은 놀랍도록 평범했어요. 세포는 낚시하러 나갔고 남자들은 아직 깨어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위협도, 불안도, 이상한 낌새도 없었습니다. 그냥 여느 캠핑의 밤과 다를 바 없는 일상적인 문장이었죠. 마일라는 일기를 덮고 눈을 감았을 겁니다. 백야의 은은한 빛이 텐트 위로 내려앉던 그 순간 보돔 호수의 평화는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기는 마일라가 이 세상에 남긴 마지막 기록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11시 아무것도 모르는 한 남성이 2 아들을 데리고 수영을 하러 호숫가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찢어진 천막, 그 주변에 흩어진 물건들, 그리고 시뻘건 핏자국. 처음엔 그냥 쓰레기 더미인 줄 알았다고 합니다. 가까이 다가간 순간 남성은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사람이었거든요. 3명의 10대가 처참하게 훼손된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확인한 현장은 참혹했습니다. 턱뼈와 두개골이 골절되고 전신에 자상과 타박상이 가득했어요. 그 중에서도 마일라의 시신은 가장 잔인하게 훼손되어 있었습니다. 허리 아래가 벗겨진 채였고 텐트 바깥에서 집중적인 공격이 가해진 흔적이 역력했죠. 범인은 단순히 해치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분노가 담긴 공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경찰관 한 명이 텐트 위에 쓰러진 채 희미하게 숨을 쉬는 소년을 발견합니다. 온몸이 피투성이었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18세 닐스였습니다. 경찰은 즉시 그를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세 친구의 싸늘한 주검 옆에서 닐스만이 기적처럼 살아남아 있었습니다.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은 딱 한 번뿐이었습니다. 바로 경찰이 현장에 도착한 그 순간이었죠. 그런데 그 기회가 허무하게 날아가 버렸습니다. 신고 소식이 퍼지자 인근 주민들이 하나둘 몰려들기 시작했고 경찰은 이 구경꾼들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현장을 밟고 다니는 사이 범인의 발자국과 지문 등 결정적인 법의학적 증거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른 거였죠. 살해 도구는 끝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텐트 안에 있던 지갑, 시계, 오토바이 열쇠도 사라진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오토바이 자체는 그대로 있었거든요. 돈이 목적이었다면 오토바이를 두고 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한 건 따로 있었어요.
현장에서 약 1km 떨어진 덤불 속에서 닐스의 신발 한 켤레가 피 묻은 채로 발견된 겁니다. 왜 신발이 거기 있었을까요? 범인이 가져간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걸까요? 당시 새벽 현장 인근에서 조류 관찰을 하던 목격자들은 금발의 사각형 턱을 가진 낯선 남성이 텐트 근처를 서성이는 것을 봤다고 진술했습니다. 유일하게 진실을 말해줄 수 있는 닐스는 심각한 두부 손상으로 사건 당일의 기억을 완전히 잃은 상태였습니다. 수사는 처음부터 벽에 부딪혔습니다. 기억을 잃은 생존자, 사라진 증거, 그리고 정체불명의 목격담. 수사는 제자리를 맴돌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선택한 카드는 최면이었습니다. 의식을 회복한 닐스를 최면 상태에 들게 한 뒤 그날 밤의 기억을 끌어내보기로 한 거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최면 중 닐스의 입에서 말이 흘러나오기 시작했거든요. 누군가 텐트 밖에서 우리를 공격했습니다. 탈출하려고 했는데 그 순간 그의 안이 내 턱을 걷어차 그대로 기절했습니다. 닐스가 묘사한 범인은 20대에서 30대 사이의 남성이었습니다. 뒤로 매끄럽게 빗어넘긴 금발 머리카락, 그리고 강하고 각진 턱선. 이 묘사는 새벽에 현장 근처를 서성이는 남성을 봤다는 목격자들의 진술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몽타주를 작성해 수사망을 넓혔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섬뜩한 일이 벌어집니다. 피해자들의 장례식 날, 조문객 무리 속에서 몽타주 속 인물과 놀랍도록 닮은 정체불명의 남성이 포착된 겁니다. 유가족들 사이에 섞여 관을 바라보던 그 남성은 이내 인파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범인이 장례식장까지 나타난 걸까요? 아니면 그저 우연의 일치였을까요? 진실은 여전히 오리무중이었습니다. 사건 발생 이틀 후 인근 병원에 수상한 남성이 나타났습니다. 셔츠가 붉게 물들어 있었고 극도로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한스 아스만, 독일 출신의 이 남성은 처음부터 뭔가 이상했습니다. 자신이 나치 수용소 경비원이었다고 했다가 어떤 날은 KGB 요원이었다고 했습니다. 말이 계속 바뀌었어요. 베일에 쌓인 과거, 그리고 핏빛으로 물든 셔츠. 누가 봐도 의심스러운 상황이었죠. 경찰은 그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한스는 사건 당일 밤 헬싱키에서 여자친구와 함께 있었다고 주장했고 경찰은 이 알리바이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집니다. 경찰이 그 붉게 물든 셔츠에 대해 혈흔 검사를 단 한 번도 실시하지 않은 겁니다. 핏자국처럼 보이는 얼룩이 있는 셔츠를 입고 나타난 용의자를 검사도 없이 그냥 돌려보낸 거였죠. 훗날 이 결정은 수사 역사상 가장 뼈아픈 실수 중 하나로 기록됩니다. 한스는 이후에도 오랫동안 살아남아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이 보동호수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암시하는 말을 즐겼습니다. 진지한 고백도 아니고 완전한 부인도 아닌 그 애매한 태도로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죠. 그가 죽기 직전까지도 진실은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스가 용의선상에서 사라지자 수사의 시선은 또 다른 인물에게로 향했습니다. 바로 그 매점 주인 칼 길스트롬이었습니다. 캠퍼들을 극도로 싫어하기로 동네에서 악명이 자자한 인물이었죠. 단순히 싫어하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구역 근처에 텐트를 친 사람들에게 돌을 던지거나 텐트 줄을 몰래 잘라버리는 짓을 서슴지 않았거든요. 알코올 중독에 폭력적인 성향까지. 사건 당일 밤 그가 어디 있었는지가 자연스럽게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칼은 아내와 함께 집에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웃 주민들의 이야기는 달랐어요. 사건이 발생한 직후 칼이 마당에 구덩이를 파고 무언가를 묻는 것을 봤다는 증언이 나온 겁니다. 경찰은 이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9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밤 만취한 칼은 이웃에게 충격적인 말을 내뱉었습니다. 내가 보돔 호수에서 그들을 죽였어. 그 고백을 남기고 며칠 후 칼은 스스로 호수에 뛰어들어 생을 마감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나 칼의 아내가 입을 열었습니다. 남편이 무서워서 거짓 알리바이를 만들어줬다고요. 하지만 경찰은 물증이 없다는 이유로 칼을 공식 용의자로 지목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알고 있을 유일한 사람은 이미 차가운 호수 속으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용의자들은 하나둘 세상을 떠났고 사건은 점점 역사 속으로 묻혀가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2004년 사건 발생 44년 만에 갑작스러운 반전이 찾아왔습니다. 법의학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경찰이 오래된 증거물들을 다시 꺼내 재검사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수사팀의 눈길이 멈춘 곳은
뜻밖의 물건이었습니다. 현장에서 1km 떨어진 덤불 속에서 발견됐던 닐스의 신발이었죠. 44년 전에는 기술이 없어 제대로 분석하지 못했던 그 신발을 이번엔 정밀하게 들여다봤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신발에는 피해자들의 혈흔이 묻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예상할 수 있는 결과였어요.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닐스 자신의 피는 단 한 방울도 없었던 겁니다. 검찰은 이 결과를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범인이 공격 당시 닐스의 신발을 신고 있었고 그것을 멀리 가져다 버린 것이라고요. 그리고 닐스가 스스로 범행을 저지른 뒤 자해를 해 피해자인 척 연기했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조용히 은퇴 생활을 즐기던 62세의 닐스는 어느 날 갑자기 체포됐습니다. 44년 전 그날 밤 자신의 친구들을 살해한 혐의였습니다. 핀란드 전역이 경악했습니다. 유일한 생존자가 사실은 살인마였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나라 전체가 숨을 멈췄습니다. 재판정은 처음부터 팽팽했습니다. 검찰은 자신 있게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사건 당일 밤 닐스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자친구 마일라와 격렬하게 다퉜고 질투와 분노가 극에 달한 나머지 범행을 저질렀다는 거였습니다. 근거도 있었어요. 피해자 3명 중 마일라의 시신만 유독 처참하게 훼손되어 있었거든요. 단순한 묻지마 범행이었다면 굳이 한 사람에게만 집중적인 공격을 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검찰은 이것이 감정이 개입된 증오 범행의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정안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얼핏 들으면 그럴듯한 논리였으니까요. 하지만 변호인은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중상을 입은 10대 소년이 3명을 잔인하게 살해한 뒤 신발을 벗어 1km 밖 덤불에 숨기고 다시 현장으로 돌아와 의식을 잃은 척 쓰러져 있었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것도 두개골이 골절되고 턱뼈가 부러진 상태에서 말입니다. 담당 의료진은 닐스가 입은 부상이 타인의 강력한 외부 공격 없이는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명확히 진술했습니다. 신발의 혈흔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텐트 바깥에 놓여있던 신발에 공격 과정에서 피가 우연히 튀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거였죠. 검찰의 시나리오는 그럴듯했지만 허점투성이었습니다. 2005년 8월 법원이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무죄였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유죄를 확정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닐스는 풀려났고 핀란드 정부로부터 억울한 구금에 대한 거액의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평범한 가장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사건은 또다시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 후로도 새로운 용의자가 등장하긴 했습니다. 교도소에서 자신이 범인이라고 자백했다는 팬티 소인이넨이라는 죄수였는데요. 하지만 사건 당시 그의 나이와 정황이 전혀 맞지 않아 곧바로 기각됐습니다. 결국 보돔호 살인 사건의 진범은 60년이 넘는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살해 도구조차 찾지 못했습니다. 한스 아스만의 셔츠에 묻은 얼룩이 무엇이었는지, 칼 길스트롬이 마당에 묻은 것이 무엇이었는지, 몽타주 속 금발 남성이 누구였는지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보동호수는 지금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 여름이면 백야의 빛이 호수 위를 은은하게 물들이겠죠. 그 호숫가 어딘가에 그날 밤의 진실이 아직도 잠들어 있을지 모릅니다. 보돔호수 사건이 우리에게 남긴 교훈은 명확합니다. 초동수사의 실패가 얼마나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만들어내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었죠. 한스도 칼도 닐스도 결국 법의 심판을 받지 않았습니다. 6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많은 사람이 의심받았지만 진범은 끝내 베일 속에 남았습니다. 어쩌면 진실은 닐스의 잃어버린 기억 어딘가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우리가 영원히 알 수 없는 제3의 인물과 함께 사라졌을 수도 있고요. 보돔호수의 차가운 물결만이 그날 밤의 비밀을 간직한 채 오늘도 조용히 출렁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돔호수의 진실을 함께 따라오셨는데요. 어떠셨나요? 6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범인이라 자백한 자들은 많았지만 그 누구도 진범이 아니었고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은 사건. 생각할수록 미스테리하죠. 이런 기묘하고 소름 돋는 이야기 더 보고 싶으시다면 기묘한 세계백과 구독 꾹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이야기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